배터리 가격은 올라갈수록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전기차를 타야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바닷물에도 리튬 있죠. 그럼 우리도 얘기하죠. 수소는 얼마나 많은 물 그렇게 많은데 리튬 다음에도 리튬이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전기차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점은 요즘에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더라고요. 혹시라도 원자재가 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지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성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가격 변화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자원들이 니켈, 리튬 이런 건데 니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하루에 장중한 때지만 전날보다 90% 오르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얘네들 정체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얘네들 뭡니까 도대체? 자, 리튬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보통 배터리가 구성이 어떻게 되면 사부재라고 얘기를 해요. 양극재가 있고 그다음에 음극재가 있고 그 안에 분리막이 있고 그걸 채우는 전해, 이걸 보통 사부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양극재입니다. 보통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에 그럼 리튬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리튬을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 NCM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들어가든지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양극재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니켈, 리튬하고 니켈, 코발트, 망간. 근데 망간이나 알루미늄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인데 리튬하고 니켈, 코발트가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적은 지각에 함유된 양이 좀 작은 이런 광물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는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흑연, 그라파이트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그럼 예전에도 우리가 이런 거 다 썼는데 이때는 왜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왜 문제가 생겼냐? 배터리 용량 자체가 그렇죠. 엄청나게 자동차는 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게 어느 정도냐?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보통 리튬이 6g 들어갑니다. 6g. 네. 그런데 테슬라의 모델 S 같은 경우에 배터리 리튬이 한 60kg 정도 들어가요. 60kg. 아니 6g하고 60kg 그러면 그렇죠. 엄청난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리튬을 이 6g이라도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수요가 충족됐었냐? 공급은 문제가 없었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전 세계에서 그럼 얼마만큼 리튬이 생산이 됐는데 지금은 얼만큼 되는데 이거 지금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다른 광물들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철이 있어요. 우리 철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에 구리, 우리 구리 많이 쓰잖아요. 그건 한 2천만 톤 정도 생산돼요. 1년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니켈은 한 200만 톤, 좀 크죠. 근데 리튬은 얼마냐면 한 40만 톤 정도 돼요. 와,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작은 거죠. 코발트는 한 14만 톤 정도. 자, 근데 이제 간단한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를 갖다가 한 100만 대만 생산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리튬 얼마 필요한가? 그럼 100만 되면은 60kg 곱하기 100만을 해주면은 6만 톤이 됩니다. 자, 40만 톤에 이제 6만 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1000만 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60만 톤 필요한 거죠. 어이쿠, 그러면 뭐 완전히 캐내는 양이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지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리튬뿐만 아니라 코발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코발트는 아까 그럼 14만 톤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양이 한 10kg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100만 되면은 10,000톤 들어가는 거고, 1000만 대 들어가면 10만 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는 지금 14만 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네요. 그럼 당장 들어도 벌써 이거 문제가 생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자원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자원 가격이 또 자원이 이렇게 붐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보통 이제 우리 쪽에서는 슈퍼 사이클에 들어섰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가장 큰 슈퍼 사이클이 한 2000년대에서 한 2010년까지 해서 자원 가격이 굉장히 오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MB 정부 들어가지고 뭐 자원회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랬던 거고. 근데 지금 다시 2020년부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오르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2000년대 이전에 그럼 자원의 시장은 누구였냐?
잘 나가는 나라들이요. 이른바 OECD 국가들. 근데 OECD 국가들이란 나라들이 이제 자원을 소비하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1인당 GDP하고 비례를 해요. 그래서 1인당 GD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원 소비량도 에너지 소비량 늘어나듯이 늘어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안 늘어나요. 그게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10,000불에서 15,000불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원 소비량이 일정하게 가고 에너지도 비슷한 거죠.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는 뭐 이렇게 이멀징하는 마켓에서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제 3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에너지나 뭐 자원을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이런 구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수출국이었어요. 그리고 자원을 굉장히 싸게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 가격이 안정이 돼 있었는데 2000년이 들어오면서 중국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OECD 국가가 당시에 보면 11억 3천 정도 되는데 중국은 13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3억을 곱해가지고 이제 자원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0년간 보통 철이라든지 알루미늄,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배 이상 필요한 뭐 딱 그만큼 더 필요해졌으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4배까지도 오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원인은 어디서 잡아야 되냐? 전기차나 이런 어떤 신기술 혁명 때문인가요? 뭐 신기술 혁명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 지금 정책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뭔가 전기차로 변해가면서 혁명의 과정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정책이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 이 시장이라는 게 실제로는 보통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자본주의적 시장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그 프레임을 쫓아가면서 생겨나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부터 나왔던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금은 전 세계적인 프레임워크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탄소는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 지구 온도 올라가니까는 올라가는 이유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온실효과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라는 메탄 같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됐던 것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1997년에 교토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었고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원래는 1992년에 리우 기후 변화 협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UNFCCC라는 게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어떤 최상위 거버넌스를 이루게 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만들어졌던 게 교토 프로토콜이거든요. 이 교토 프로토콜은 뭐냐면은 자 이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화석 연료 많이 써가지고 땅 속에 있었던 CO2를 꺼냈어가지고 그래서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는 거니 우리 이제 좀 CO2 발생을 줄여야겠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줄여? 했는데 야 그럼 후진국들이나 이렇게 개발도상국들은 그러죠. 아니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우리 책임이야? 그건 아니죠. 그럼 영국은 지금 산업혁명 일어난 지가 2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개도국 입장에서 진짜 좀 화가 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교토 프로토콜은 뭐였냐면 알았어 그러면 선진국이 책임질게. 우리가 온도를 그게 아마 1992년 그때 수준으로 해갖고 뭐 5.2%를 줄이겠다 탄소 배출량을 그때 기준으로 그거를 얼마 동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게 이제 선진국에만 의무 감축을 하라고 이제 이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교토 프로토콜도 실제로 잘 못 갔죠. 왜냐하면 미국이 원래는 비준을 해야 되는데 부시가 되면서 비준을 반대하죠. 꼭 이 미국에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이렇게 협상해놓고 그 다음에 공화당 대통령 돼서 깨버리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8년서부터 12년까지는 일단 의무 감축을 이제 일부 선진 국가들이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는 2013년부터는 신기후 체제가 갔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발전하고 막 이런데 보니까
이게 원래 CO2를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게 뭐냐면 석탄 발전, 네.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석회색 산업,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나라가 발전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선진국이 아무리 줄였어도 사실 중국 그렇죠. 때문에 소용이 없었겠는데요. 근데 이제 네. 중국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중국 보고 이제 너도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신기후 체제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 그건 아니지. 네. 그러면서 또 미국도 당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 부정적이고 뭐 이러면서 원래는 신기후 체제가 못 갑니다. 2012년에 그러다가 이걸 펜딩을 해요. 2012년까지 원래는 교토 프로토콜 체제를 2020년까지 일단은 임시적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계속 협상을 하죠. 그러다가 타결을 본 게 이제 파리 협약이에요. 이제 2015년인데 2015년에 파리 협약의 체는 뭐냐면 참가국 194개국인가 그런데 194개국 전체가 다 각자 줄이자. 이거는 내셔널 디터민드 컨트리뷰션이라고 NDC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가 얼마 줄이겠다라는 거 집어넣고 나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전 세계가 다 동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중국도 들어온 거죠. 네. 중국은 왜 들어왔냐? 실제로 중국은 지들이 계속 발전할 줄 알았는데 2010년이 꺾이면서 성장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쪽 시장도 자기도 가야겠다라는 이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당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여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2015년 딱 돼갖고 이건 자 그럼 2020년부터는 이제 신기후 체제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화석 연료들에서부터 이제 CO2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걸 줄여야 되는 게 핵심인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동 수단이에요. 문제는 2017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죠. 그렇죠.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차 시장도 이 정도까지 못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재생에너지 뭐 이런 이쪽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좀 냉각기를 갖게 돼요. 미국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20년에 한 번에 이제 변곡점이 오죠. 두 개의 변곡점이 오죠. 하나가 코로나고 네. 하나가 바이든이죠.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왜 생겼냐 얘기를 하는데 이거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다음 날 파리 협약을 가입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상은 무조건 지금 파리 기후 협약에 맞춰서 전 세계가 탄소를 줄이는 이런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근 30년 동안 해왔던 작업들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이게 거의 완성형으로 온 거죠. 이제는 누가 대통령 돼도 이제 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됐다라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앞으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정말 화석 연료를 덜 써야 되고 그 중에서 운송 수단이 이렇게 많이 쓴다면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이 전기차 생산량의 10%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전체 자동차에 비해비 전기차 생산량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벌써 이렇게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게 더 오르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료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 가격은 올라갈수록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전기차를 사야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시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원료 가격도 결국에는 시장 얘가 받아줄 수 있을 만큼까지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굴지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막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회사는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어떤 회사는 시장에 진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원료를 못 구해서. 원료 확보가 이젠 정말 일종의 정말 사활을 건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원래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원래 저희 리튬을 저희가 2016년부터 뭐 확보 전망이라든지 확보 전략 갖고 공급 전망 이거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때도 이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공격적으로 그런 광물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뭐 BYD라든지 BYD라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 아니면 CATL
중국 배터리 회사 또는 강펑이라든지 거기도 이제 중국 그러니까 배터리 양극재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당시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기네 자국 내 광산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광산들을 확보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른바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내죠. 광산서부터 원료서부터 배터리 차까지 들어가는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테슬라 참 일론 머스크가 저는 보면은 한편으로는 뭐 이런 말 해도 양아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 전기차 얘기를 딱 할 때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거 전기차 그러면 리튬 이런 거 되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기차 원가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거는 솔트 언더 샐러드라 그래요. 단지 샐러드 위에 소금 정도밖에 그 당시 액수 얼마 안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이게 뭐 바이블처럼 얘기가 됐죠. 그런데 그때 이미 테슬라는 파나소닉하고 전략적 제휴도 맺었고 또 파나소닉은 소노라 프로젝트라고 멕시코에서 굉장히 큰 리튬 프로젝트 장기 공개도 했고 그다음에 자기네 주변에 있는 뭐 실버피크라든지 이런 데도 뭐 광산 개발하려고도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은 뉴칼라도니아에 있는 니켈 코발트 광산 테슬라에서는 구입하고 지금 걔네들이 테슬라가 지금 우리는 자동차 회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배터리 회사가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기가 팩토리라는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테라 팩토리로 갈 거다. 그러면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광산들 개발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아니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남들은 다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자기는 리튬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죠. 열심히 뛰어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싸움의 향방이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 자칫하면 이 자원 싸움 그리고 원자재가 무기화되는 싸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완전히 산업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원의 문법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옛날에도 자원값 아까 말한 대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 근데 그때 필요한 자원들이 뭐였었냐? 2000년도에 그때 많이 나왔던 게 철, 구리, 석탄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제 이게 보통 우리는 전략 광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런 광물들은 기본적으로 또 많이 있는 광물들이에요. 예를 들어 지각의 원소 중에 지각 그냥 우리 땅팍 파면은 철이 한 5%쯤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진짜 많군요. 그러니까 1톤 파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이제 우리 기자님도 가서 땅 파시면은 이제 1톤 파면은 이제 50kg를 철을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하고 다르게 지금 필요한 지금 말하는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니켈은 그래도 좀 난데 리튬이나 코발트 이런 것들은 원래 생산도 부산물로 생산되던 것들이에요. 얘들을 생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거 생산하면서 같이 곁다리로 생산하던 것들이에요. 잘못하면 이 곁다리가 주인이 되겠네요. 주인이 돼가고 있는 거죠. 돼가고 있는 거죠.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튬 얘기 나오잖아요. 리튬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통 리튬은 한 70%는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남미의 고원에 안데스 고원에 칠레하고 이제 볼리비아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삼각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염호 이게 뭐냐 짠 호수. 제가 항상 가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우유니 그렇죠. 사막 그렇죠. 맞습니다. 거죠. 네. 우유니를 포함해 갖고 그쪽 뭐 아타카마라든지 굉장히 그런 데에서 그 염호에서 짠물에서 이제 뽑아내요. 그게 한 70%. 네. 그다음 30%는 기본적으로 광산에서 이제 돌에서 이제 포함하는데 이게 30%인데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70%를 만들 때 그 지하수 뽑듯이 물을 뽑아내요. 그러면은 그 물에 리튬이 한 1000ppm 이상씩 있어요. 1000ppm 이런 말이 참 어려우시죠? 네. 1000ppm은 뭐냐면 1톤에 1kg 있다는 거예요. 1톤에 1kg이라는 게 1000ppm이에요. 그런데 그럼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에 우리가 막 그러면 사람들이 바닷물에도 리튬 있죠? 0.17ppm. 거의 없네요. 거의 없어요. 근데 다 끓었으면 엄청 많죠. 네. 바닷물은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 리튬 많아. 그럼 우리도 얘기하죠. 수소는 얼마나 많아. 물 그렇게 많은데. 근데 우리 다 수소네. 다 수소인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리튬을 그럼 이제 이게 1000ppm짜리 이상 되는 거 굉장히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지하수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되냐? 배터리에는 이제 탄산 리튬 또는 수산 리튬이 들어가는데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지금까지도 대부분 어떻게 만드냐면 그 4,000m 안데스 고온에 염전을 만들어요. 네. 염전. 네. 거기서 물 퍼가지고 염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증발을 시켜요. 아니 이런 첨단 산업에 아직도 생산 방식은 그렇죠. 뭔가 좀 원시적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증발을 시켜가지고 네. 얘를 4%에서 6%짜리를 만들어요. 아까 말한 그러니까 이 1000ppm 되면 이게 0.1%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4%에서 60%까지 이렇게 졸인 다음에 4%에서 6%쯤 되는 걸 가지고 공장에 가서 공정을 돌려갖고 지금 만들어지는데 실제로는 맨 처음에는 얘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리튬이 아니라 포타시라고 칼륨 비료로 그거 생산하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 나왔던 거예요. 네. 그게 곁다리가 정말 이제 바뀌었군요. 진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그런 데가 많이 있느냐? 그런 조건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싸게 이제 리튬이 만들어졌던 건데 우리 기자님 가고 싶어하는 우유니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짠물 호수 중에 또 리튬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칠레 아타카마라든지 이런 것처럼 굉장히 품위가 높고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그 고원에 어떻게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말릴 수가 있겠어요. 비가 거의 안 오는 데라는 거죠. 기후적으로 비가 안 오고 바람 불어가지고 말리는 건데 그래서 졸이는 건데. 근데 우유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한 600 pp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데보다 낮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이게 불순물들이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거기서만 우리가 배터리에서 필요한 원료를 만들어내는 공정이 상용화된 공정이 지금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기술들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리튬이 이렇게 필요하니 해서 했더니 옛날에 미국의 유전들이 있어요. 유전에는 기름만 있는 줄 알잖아요. 원래는 유전에 보면은 기름이 있고 그 밑에 또 물이 있어요. 그 위에는 가스가 있고 보통 이렇게 있는데 아무런 쓸모없는 물인데 여기도 보통 이제 염수인데 여기에도 리튬이 많은 데들이 있어요. 그게 한 300 ppm 정도. 이제 이런 거를 뽑아 쓰겠다라고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아직 상용화 기술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제 주식회사처럼 상장을 딱 시켰더니 이런 회사들이 시총이 막 1조가 넘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리튬은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막 포스코도 지금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공정을 해서 이게 기간을 줄이고 12개월, 24개월 어떻게 기다려요? 그리고 그런 조건 맞는데도 별로 없고 새로운 공정을 해가지고 리튬 뽑는 기술들을 지금 막 개발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 바로 걱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리튬 매장량 이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근데 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캐내기 쉬운 곳에 있는 리튬 매장량을 따져보면 앞으로 전기차 진짜 계속 생산할 수 있어? 라는 걱정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리튬량을 줄이거나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목표나 또는 테슬라가 앞으로 시장을 이만큼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지금의 캐내기 쉬운 리튬만 놓고 봤을 때 가능합니까? 아니면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서 이게 뭔가 되게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IEA라는 데서 딱 했더니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죠.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SDS. 이게 이제 다 이제 탄소 중립하고 관련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하려면 우리 2050년대까지 넷 제로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탄소 중립인데 넷 제로가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는 파리 협약은 이제 온도를 산업혁명 기준으로 해서 2도씨 이내로 제한하자. 이래야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좀 기후 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간다라는 게 기본이었었는데 다시 이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IPCC라는 데서 2도씨도 위험하다. 1.5도씨로 줄여야 된다. 산업혁명 당시의 온도 대비 1.5도씨 이내로 그러니까 지구 온도를 줄여야 된다. 거기 그 정도에 맞춰야 된다. 딱 증가 보고 이게 그러려면 하다 보니 그럼 2050년 되면 우리가 넷제로를 해야 된다. 그 넷제로라는 게 그거거든요. CO2 생산하고 우리가 어디든지 파묻든지 뭐 나무 심어갖고 나무가 흡수시키든지 해갖고
그게 0이 되게 만들자라는 건데 이게 말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넷제로로 목표를 가느냐 아니면 그냥 2도씨 목표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죠. 근데 2도씨로만 우리 막 목표로 해도 IEA 보고서에 보면은 2020년 대비 2040년에 리튬은 42배. 그 다음에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것들이 17배, 뭐 19배 막 이렇게 필요하죠. 네. 그러면은 그게 정말 생산 가능한 건지. 생산 가능한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캐내기 쉬운 데서는 이제는 그걸로는 불가능하고 네. 이제 지금 캐내기 어려운 데 것들을 기술을 개발해 가면서 캐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다음에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리튬 많이 쓰는데 그럼 다른 배터리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배터리 하던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는 리튬을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전기차예요. 이게 모바일이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가볍고. 그렇죠. 그래서 리튬인 거예요. 네. 리튬은 수학 원소교가 수헤리 3번이잖아요. 경량원소, 경량금속이거든요. 제일 가벼운 금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양극재로 NC,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것들은 좀 바뀔 수 있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해도 기본 베이스 리튬은 바뀌지 않는다. 리튬 다음에도 리튬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기사들 보면 리튬 양을 줄인다든가 뭐 그러니까 온갖 그건 리튬 나오는데. 양을 줄이는 건 아니고 네.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양극재가 리튬이 있고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보통은 얘들을 예전에는 니켈 2, 코발트 1, 그다음에 망간 1, 2대 1대 1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이 니켈이라 그러고 니켈 양을 굉장히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발트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그 초기 출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하이 니켈로 가는데 그러면은 니켈을 8, 그다음에 코발트 1, 망간 1, 뭐 이렇게 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니켈 양을 늘리는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데 심지어는 니켈을 안 쓰는 것도 있어요. 테슬라가 최근에 채택을 할 때 중저가 차는 인산철 기반으로 바꾼 그쵸. 겁니까? 네. 그게 이제 네. 그거 자체가 원래 중저가라는 건 왜 중저가겠어요? 한 번 충전으로 짧게 간다니까 중저가가 되는 거죠. 짧게 가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럼 불편해서 못 쓰는데.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차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리튬을 베이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앞으로 이제 일종의 미래의 석유 같은 역할을 할 네. 그런 어떤 원소가 리튬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석유가 지금 큰 소리 땅땅 치는 게 러시아 지금 유럽이 제재도 네. 못하고 막 벌벌 떠는데 뭐 사우디는 진짜 오직 석유 하나로 지금 전 세계를 네. 지금 호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리튬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도 지금 제일 많이 리튬을 쓰고 있는데 리튬이 또 폭발성도 있고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하려는 이런 것들 그건 뭐 그냥 고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부피 좀 늘어나도 어때? 그리고 그럼. 안정성 있으면 더 쓸 수 네. 있으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님도 저한테 물어봤던 게 바나듐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나듐 흐름 전지 뭐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성 있고 폭발성 없고 그 다음에 오래 써요. 한 20년 장주기로 쓸 수 있고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근데 대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차에는 못 들어가 이런 거죠. 차에는 못 쓰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도 바나듐 가격이 비싸죠. 그렇죠. 바나듐 자체가 좀 바나듐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나요.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듐이라는 것도 실제로 예언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철이라든지 다른 거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아니 요즘에 옛날 같으면은 무시했을 뭐 팔라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 뭐 자고 일어나면 그냥 가격이 막 배수 단위로 막 올라가 있는 것도 몇 번 봤거든요. 이런 이 지하자원이나 또는 뭐 희소, 원소, 금속 이런 것들 부르는 것들을 과연 좀 더 광범위하게 캐낼 방법은 없나, 대체할 방법은 없나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부에서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자원 빈국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안에서 없는 건지 정말 없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는 분분하죠. 거기에 금도 있고 뭐 있고 그거 하자 했는데 아직까지도 30년 됐는데 실제로 제대로 못 캐내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 15종 정도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그게 되죠. Round one, fight.